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해서 일본 차가 미국에 들어가려면 15%의 관세를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경제 효과가 일본에서 조사를 했는데 관세로 인해 가지고 올 한 해 동안만 2조 7천억 엔, 약 27조 원 정도 이익이 줄게 됐더라. 이번에 미일 통상 협상에서 일본의 전략은 딱 하나였습니다. 딴 거 다 모르겠고 딱 하나 자동차만 깎아줘였거든요. 저는 한국경제신문 정영효 기자고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쿄 특파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일본을 짧다면 짧게, 길다면 나름 또 길게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나름 이제 일본 특파원하면서 제가 좀 자신하는 거는 어쨌든 글로서만 배운 게 아니라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전역을 다 이렇게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취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일본이 왜 이렇게 30년 동안 계속 정체가 됐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을 이제 보면서 제가 이렇게 배웠다는 점에서는 어쫌찮게나마 그래도 일본 경제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세종시에서 우리나라 행정수도잖아요.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아니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나라 이제 경제 정책을 만들고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맞서 가지고 우리 한미 통상 협상을 이제 담당했다거나 통상 부분 그런 쪽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추가 15%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일본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 이제 15%를 다 합의는 다 15%였잖아요. EU도 일본도 한국도 다 15%인데 이 15%를 그럼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차이가 갑자기 발생을 하면서 일본이 이제 패닉이 됐던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겁니다. 일본은 자 우리가 15%를 합의를 했어. 이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 기존에 뭐 50% 맞던 거 아니면 5% 맞던 거도 다 이렇게 수렴을 해서 15%를 이제 우리 하는 거야. 다만 그러니까 15%가 그동안에 안 됐던 부분들은 안 됐던 항목들 뭐 품목들은 좀 아깝지만 어쨌든 합의에 따라 15%로 올라가고 대신에 그동안 15%가 이제 넘어갔던 뭐 20% 30% 됐던 거는 그중에서 자동차는 15%로 낮춰주지만 다른 뭐 소고기 같은 항목들은 그대로 놔둔다라고 이해를 했던 거거든요, 일본은. 근데 이제 8월 초에 미국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합의한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15%로 적용할 나라를 이렇게 쭉 할 건데 EU만 해줄 거야.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은요. 요런 식인 겁니다. 자, 일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일본이 굉장히 이제 수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케 있잖아요. 일본술 사케. 이게 기존에는 이제 관세가 거의 제로였었습니다. 근데 자, 이제 15%로 합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15%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또 수출품 중에 하나가 방어. 우리 겨울 방어 있잖아요. 방어를 많이 수출하는데 그동안은 관세가 한 3%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본은 15%로 하기로 했으니까 3에서 15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제 광섬유 같은 거 6.7% 맞던 게 있거든요. 요거도 6.7에서 15로 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그렇게 발표를 땡 했더니 어떤 거냐면 아니 우리는 15%로가 아니고 기존에 하던 거에서 플러스 15인 거야가 된 거예요. 즉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어는 3에서 15로 가는 게 아니라 일본은 그러니까 3에서 15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 3 플러스 15는 18%가 되는 거야. 방금 말씀드린 광섬유는 6.7%에서 일본은 15%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6.7 더하기 15 해서 21.7%가 되는 거야. 게다가 제일 사실 이제 일본이 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쇠고기는 지금까지 26.4%의 관세를 이미 꽤 높은 관세를 물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자 우리 근데 15%를 합의하고 자동차는 그동안 25% 맞던 걸 15로 내리지만 나머지 15% 넘는 거는 그냥 고대로 하는 걸로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미국은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다 15를 더해야 돼. 즉 26.4였던 거를 관세를 41.4%를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야 우리 그때 일본 국민들도 그렇고 나라에 되게 반해됐던 게 처음에 이제 일본이 EU나 한국이나 주요 그 미국과 이제 교역 상대국 중에서 제일 먼저 타결을 하면서 저 이시바 총리도 굉장히 우리가 무역 흑자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큰 나라 중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 타결했습니다.'라고까지 광고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 "야 그게 아니라 기존 거에 더하기 15자." 하면서 인제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다만 작가님께서 인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이 패닉이 "야 그럼 우리 이제 완전 망했어."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아 그럼 배 째고 나는 몰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그러니까 바로 또 급파를 하죠. 아카자와 이제 경제재생상이라는 분이 미국하고 이제 통상 협상을 담당을 했는데 이분이 바로 또 미국으로 날아가서 "아니 우리 얘기한 게 그게 아니잖아. 우리 누구나 상식적으로 당연히 15라 그러면은 기존 걸 15로 옮긴다는 거지 기존에 더하기 15라고 누가 그렇게 받아들여요?"라고 항의를 했더니 미국에서 "맞아, 맞아, 맞아. 하긴 그건 그렇지. 그러면 일단 지금 계속 부과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우리 조만간에 그런 식으로 낮춰줄게. 대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고기처럼 뭐 42% 부과되고 이런 거는 7일 기준, 8월 7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더 받았으면 더 받은 부분은 나중에 돌려줄게라고 하면서 일단 진정이 된 상태입니다. 일본의 미국 대규모 투자 약속이 국내 투자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면은 일단 그래서 처음에 협상이 다 됐을 때 가장 이제 관심을 끌었던 게 한국, 일본, EU 각 협상 결과를 놓고 이제 막 서로 누가 잘했냐 말았냐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이 그럼 잘했냐 못했냐를 일단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알 텐데요. 사실 세 나라, EU는 지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 나라나 이제 지역 그 경제 연합이 모두 15%로 된 거는 마찬가지죠. 모두 15% 되고 그리고 가장 이제 그 공을 들였던 게 이제 자동차 부분인데 자동차도 다 같이 15%로 내려간 게 맞습니다. 근데 투자 인제 사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투자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우리 시장에 이제부터 물건을 팔려면 일종의 사이닝 보너스 아니면 일단 진입할 수 있는 입장권 사라고 한 게 이제 투자 액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EU는 6,000억 달러가 됐거든요. 사실 일본 입장에서 5,500억 달러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인 거죠. 왜냐면 한 550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일본의 1년 GDP가 약 600조 엔이니까 6,000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550조 원 정도를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1년 벌어들이는 거에 1년 동안 올리는 부가가치의 한 10% 정도를 다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랬을 때 일본은 지금 가뜩이나 그럼 벌어들인 거 사실 상당 부분을 다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면은 굉장히 좀 심각한 영향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일본 같은 입장에서도 아니 지금 가뜩이나 우리나라 힘들어 가지고 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애써 번 돈 도로 다 미국에다 갖다 바쳐야 돼? 사실 지금 미국이 지금 한국과 일본 다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마는 게다가 이렇게 투자를 받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을 세게 하잖아요. 이 미국이랑 일본이랑 뭐 EU든 우리나라 이 미국에다가 투자하는 이 투자 금액은 전부 다 일종의 사이닝 보너스, 야구 선수로 치면은 우리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입장권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데다가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돈의 90%는 도로 다 미국이 가져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도 일본도 EU도 '이게 뭐야 도대체 1년 우리나라 뭐 GDP 한 10% 되는 걸 다 미국에다가 지금 도로 다 투자해야 되는 것도 억울한데 그걸 다 미국 마음대로 투자를 하고 벌어들인 돈 90%는 다 미국이 가져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라면서 인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한국도 일본도 가뜩이나 지금 이제 점점 우리가 예산이나 인제 자본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가뜩 벌어서 우리나라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이걸 도로 다 미국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인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한 나라들이 다 고민에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쌀 개방 문제는 일본 농민이 반대했던 사안인데 결국 미국에게 양보한 걸까요? 농수산식품 관련해 가지고 인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협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예 개방을 안 하는 걸로 인제 끝이 나서 굉장히 잘했다라는 일단 평가를 받고 있죠. 다만 대신에 그럼 소고기랑 쌀이랑을 개방하지 않는 대가로 우리가 또 얼마를 뭔가를 다른 거를 더 희생을 해야 될까? 사실 자동차에서도 똑같은 15%지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우리가 쌀과 소고기를 지키기 위해 다른 걸 이제 희생을 했다라는 게 있다면은 일본은 거꾸로 양보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엄청 양보한 것처럼 보여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자, 일본이 그래 가지고 이제부터 미국 쌀 수출을 75%나 늘리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나머지 그 어떤 농산물 시장도 다 개방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깨가 막 이렇게 으쓱으쓱하게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막상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게 손해를 본 협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이유가요. 그 제도에서 나오는 건데 자 지금 일본도 한국도 다 미국하고 인제 협상을 하면서 미국의 쌀을 수입을 하고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인제 MA라고 해 가지고 최소 시장 접근 쌀이라는 걸 쓰는데 어떤 식 우리도 일본도 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 쌀 전체를 다 개방해 버리면 한국도 일본도 다 쌀이 주식인 나라 그리고 우리 저희 농민들이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 나라에서 쌀을 미국 쌀을 전부 다 개방을 해 버리면 우리 시장이 버텨내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또 거꾸로 미국에다가 우리는 자동차든 전자제품이든 반도체를 팔려면 미국 거도 사 줘야 되는 게 서로 이게 협상의 룰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협의를 받냐면 "그래 우리가 수입을 하긴 할게. 다만 전부는 못 열어. 따라서 최소 시장 접근이나 아니면은 일정의 할당을 해서 자 1 년에 얼마만큼은 우리가 미국이든 어떤 나라들의 쌀을
관세를 안 물리고 수입을 할게. 대신 요 할당을 넘어서면은 500%, 뭐 600% 고관세를 때려 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할 거야라는 고 서로 타협점을 찾은 건 똑같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연간 77만 톤을 쌀을 수입을 하거든요. 77만 톤 중에 미국 몫이 34만 6천 톤, 한 35만 톤, 약간 절반이 조금 안 되는데 협상에 의해서 이걸 75% 늘리기로 했잖아요. 이제 굉장히 크게 많이 늘 것 같지만 사실 35만 톤에 75%면 어느 정도일까요? 뭐 한 2-30만 톤 정도 더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지금 77만 톤을 수입을 하는데 한 2-30만 톤을 더 수입을 하게 되면은 그럼 77만 톤 더하기 20만 톤, 30만 톤에서 100만 톤을 넘어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일본이 수입하기로 한 할당량은 77만 톤으로 똑같고요. 대신에 미국 거를 그냥 거기서 늘려주는 겁니다. 뭐 35만 톤이던 걸 50만 톤, 60만 톤으로. 그러면 인제 두 번째가 태국이나 중국, 호주에서 수입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 그거는 일본은 자기네 나라 그 미리 협상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 올해는 미국은 17만 톤 중에 50만 톤 가져가시고요. 물량을 잘 수입하고요. 호주는 그러시면 죄송한데 올해는 10만 톤만 하겠습니다. 중국은 5만 톤, 태국도 5만 톤만 하겠습니다가 됩니다. 따라서 일본은 77만 톤이랑 기존의 똑같은 쌀 수입 한도 내에서 미국 거를 그냥 쭉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태국, 중국, 호주 같은 다른 나라 수입하던 거는 "아 미안한데 알지?" 이렇게 돼 가지고 "내가 좀 줄게." 말을 일본 정부가 정할 수 있어요. 게다가 77만 톤이 일본 혹시 여행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일본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이게 밥에 굉장히 진심이잖아요. 이 밥맛. 갓 도정한 쌀이 아니면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수입한 쌀을 죄다 대부분 사료나 아니면 뭐 과자, 쌀과자나 요런 식으로 쓰지 실제로 일본인들의 식탁에 미국 쌀, 수입 쌀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데다가 이게 쌀 수입량이 만약에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쌀 시장의 개방이 커지는 거니까는 문제가 되는데 일본은 오히려 뭐 어쨌든 77만 톤인 건 똑같고 미국에 더 떼주고 대신 딴 데를 줄이면 되지라고 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유연하게 "그래 그럼 쌀 시장 개방할 테니까 대신에 자동차 세금 더 깎아줘." 요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소고기는요. 일본은 우리는 이제 지금 월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소를 수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우병 파동이 나면서. 일본은 사실 이미 풀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고기를 다 푼 마당에서 뭐 더 수입한다고 해서 뭐 일본 입장에 크게 손해 볼 게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일정 할당만큼을 수입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걸 이제 저율 관세 할당 TARG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우리는 양이 매년 400,000 8천 톤입니다. 대략 한 41만 톤을 수입을 하는데 거기에 미국, 중국, 베트남에서 쌀을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자 그럼 미국한테 우리가 "쌀 그래 더 우리도 75% 수입해 드릴게요."라고 마냥 할 수가 없는 게요.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77만 톤 안에서 일본 정부가 맘대로 미국에다 늘릴지 말지를 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미국, 중국, 베트남 각각하고 약속을 해서 항상 고만큼만 하게 되습니다. 예를 들어서 41만 톤 수입하는 것 중에 "아 미안해. 우리 트럼프가 너무 우리 때려 가지고 미국 쌀 2배를 수입해야 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니들 미안한데 니들 거 올해 좀 낮출게."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협상을 어떻게 했냐면 태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자기네 나라 물량을 낮출 거면 상대국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일본은 일본 정부가 알아서 "자 올해 미국은 얼마, 중국은 얼마." 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요렇게 하려 하는데 받아주시겠어요?"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다가 쌀 수입을 늘리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소고기도 마찬가지로 이 광우병 파동이 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협상을 했냐면 자 이제 소고기 원령 제한을 풀려고 하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소고기 원령 푸시죠."라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국회의원들이 "그럽시다." 할 사실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인제 농산물 쪽에 대해서 굉장히 더 엄격하게 갔던 거고 일본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농민들은 반대했지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쪽에 대해서 약간 유연성을 발휘해서 쌀이 자동차든 뭐 일본은 가장 중시했던 게 일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거였기 때문에 요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쪽을 약간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게 이득이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막 자국민들한테 자랑을 하죠. 미국 국민들한테. "자 봐 우리가 지금 협상해 가지고 EU도 우리한테 6천만 달러, 600조 원, 일본도 550조 원, 한국도 지금 거의 300조 원 우리나라에 다 투자를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관세 하나만 이렇게 해도 돈이 이렇게 우수수 쏟아지잖아."
굉장히 과시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최근 들어 가지고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 것도 맞고요. 게다가 관세를 이렇게 무겁게 매기다 보니까 관세 수입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이 관세 수입이 꽤 커져 가지고 '이거 굉장히 짭짤하네.'라고 하게 된 것도 맞습니다. 당장 일단 보기에는 '야 그러게. 이때까지 왜 안 했을까?' 싶을 정도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먹히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항상 이 경제라는 거는 중장기적인 부분을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또 이게 장점이 있다 보면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먼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요. 관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관세라는 거는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거잖아요.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 거라서 뭐 만약에 지금 뭐 나라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15%의 관세를 물린다라는 거는 다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가격을 15% 높이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만약에 아니면은 주 지금까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국제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이 티셔츠를 뭐 $2 짜리 티셔츠를 입을 수 있고 $1 짜리 뭐 어떤 장난감을 살 수 있고 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그동안 관세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WTO 체제에서 회원국들끼리 관세를 서로 계속 같이 낮춰서 관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5 짜리 티셔츠 뭐 $2 짜리 장난감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뭐 갤럭시 핸드폰이든 사실 아이폰조차도 아이폰은 미국의 애플을 거시긴 하지만 제조는 대부분 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형태로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다 관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관세를 15% 물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제까지 100만 원이었던 제품을 미국인들이 갑자기 115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뭐 만약에 1,000원이었던 게 내일부터는 1,150원이 되는 물가가 그만큼 15%씩 오르게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 미국인들이 기저귀나 이런 생필품 같은 거 관세 부과하기 전에 사는 바람에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슈퍼에 지금 매대 물건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당장 미국 입장에서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야 이거 봐 15% 관세를 매겼더니 이만큼의 관세 수입이 들어왔어지만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미국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때까지는 수입 물품이 굉장히 쌌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쓸 수 있었던 제품의 가격이 갑자기 15% 올라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물가가 올라가는데 물론 물가가 올라가는데 소득도 같이 올라가 주면 좋겠습니다만 보통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당연히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제가 버는 돈은 뻔히 정해져 있는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소비를 줄이게 되면은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고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 다시 기업이 자기네 직원들한테 주는 임금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점점 경제가 오히려 점점 둔화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트럼프 관세가 당장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미국이 굉장히 자살골을 넣는 걸 수도 있다라고 평가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지금 관세 전쟁 처음에는 트럼프가 중국한테 제일 세게 막 "중국 이번에 아마 벌어서 고쳐 놓을 거야."라고 막 했는데 막상 지금 중국하고는 며칠 전에도 어떻게 했냐면 서로 보복 관세 일단 관세 협상은 아직 진행도 못 하고 있고요. 서로 지금 원래는 미국이 "야 니네 100% 때릴 거야." 관세했더니 "그래? 중국이 우리도 니네 그럼 100% 때릴래." 서로 막 이러다가 "야 일단 우리 그러면 서로 너무 아프니까 이거 90일 동안만 휴전해. 90일 동안만 서로 보복 관세하지 말기로."라고 했던 협의를 한 번 연장했다가 또 한 번 더 연장을 했거든요. 그 와중에 관세를 몇 프로로 할지는 아직 제대로 협상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 즉 사실은 미국이 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에 서겠다라면서 중국을 이번에 때려잡겠다라고 시작을 한 건데 막상 중국한테는 지금 물론 중국이 인제 저기 희소금속이나 희토류 같은 거 "야 니네 그럼 우리 희소류나 희토류 다 70% 80% 우리가 갖고 있는데 니네한테 수출 안 할 거야."라고 했더니 인제 미국이 깨갱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실 가장 세게 나갈 줄 알았던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막상 미국이 제일 때려잡은 나라들이 어디냐면 일본, 한국, 일본, EU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 동맹국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지금 "야 봐.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돈도 이렇게 많이 벌어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고 무역 적자도 줄였어."라고 하지만 그 뒤로는 사실은 그동안 미국과 같은 편에 서 가지고 계속 미국 응원해 왔던 동맹국들을 '아 트럼프 안 되겠네. 미국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더 손해일 수 있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일본의 내수 경기 침체 현상이 왜 발생하게 되었나요? 사실 이 질문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면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그 늪을, 장기 침체 늪을 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인 거고, 이 답은 사실 아무도 못하고 있거든요. 뭐 정말 뭐 답이 엄청 많지만 딱 정해진 답은 사실 없는, 왜냐면 그 답을 알았으면은 30년 장기 침체에 빠지지도 않았겠죠. 진작에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한 5년 허우적 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답이 어렵다라는 이제 부분인 건데요. 일단 여러 그죠,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하나로 "이거는 이래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1990 년까지 일본이 세계 2위 경제대국 뭐 하면서 굉장히 호황을 일으키면서 기업들이 돈이 너무너무 많다 못해서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들이고 미국의 영화사 사들이고 미국의 자존심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1985 년에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엔화 가치를 졸지에 갑자기 2배 정도 높여 놓습니다. 즉 일본은 그동안 이제 수출을 해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가격을 한 2배 높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일단 계기로 하면서, 물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뭐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해졌다라거나 이런 부분은 워낙 더 오히려 깊이 가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렇게 버블 경제에서 이제 막 끌어오르다가 1990 년에 버블 경제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기업 실적도 막 떨어지고 기업들이 도산은 하고 하면서 이제 일본 경제가 그때부터 막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냥 조금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제 기업들이 돈을 못 벌게 되고, 아까 미국의 상황과 반대인 건데 기업들이 일단 돈을 못 벌게 되고요. 그럼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냐면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자르거나 월급을 못 올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월급을 못 올려주게 되면은 또 경제를 이렇게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인 이게 가구 단위는 돈을 못 버니까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쓸 수가 없게 되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기업은 실적이 이익을 못 내게 되겠죠. 사람들이 안 사주니까요. 물건을 안 사주니까는 결국 또 이제 기업의 이제 실적이 기업의 실적이 줄어들면 장사가 잘 돼야지 다시 공장을 더 짓고 사람을 더 고용을 하고 임금을 더 늘릴 텐데 그러질 못하고 계속 투자를 줄이고 점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물가가 떨어지면 다시 금리를 내리고 하는 식으로 아무튼 이게 계속 점점 축소지향적으로 인제 변해 가는데, 일본이 딱 고렇게 빠진 겁니다. 버블 경제가 한꺼번에 갑자기 버블이 딱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월급을 줄일 수 있는 수준이, 그때는 이제 막 굉장히 도산이 많이 일어나죠. 무너지는 기업도 많고 아니 겨우 살아남은 기업도 말 그대로 진짜 살아남은 정도니까는 뭐 고용을 늘린다거나 임금을 늘린다고는 꿈도 못 꾸는 거고, 자 그렇게 된 게 1 년, 2 년, 3 년, 4년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30 년까지 와 가지고 잃어버린 30 년이라는 게 됐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30 년은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일본인들의 급여가 30년 동안 안 오른 겁니다. 실제로 최근 한 2 년, 3년 정도 이제 일본 정부가 굉장히 급여를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해서 쪼끔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지난 30년 동안 일본인들의 급여가 실제로 거의 오르지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작가님도 그렇고 우리 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럽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경기가 부진할 때도 있고 좋아질 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월급이라는 건 오른다는 게 상식인 거잖아요. 월급이 오른다는 것도 상식이고 물가도 오른다는 게 상식인데 그 상식이 통하지 않은 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일본이었던 겁니다. 월급이 진짜로 안 올랐고요. 물가도 그래서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그 특파원도 다녔지만 그전에 일본 연수도 1 년을 해 가지고 한 7-8년 지금 계속 저희 가족들 이제 일본에 있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물건이 안 오르고, 게다가 일본에서 굉장히 큰 뉴스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일본의 식당에 가면은 애기들 데리고 가면은 우마이봉, 그러니까 맛있는 막대기라고 이제 10 원짜리 과자가 있어요. 진짜 10 엔짜리 고르면 100 원짜리 과자겠죠. 100 원짜리 과자를 아이들이 오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씩 나눠 주는데, 이게 40여 년 만에 10 원에서 10 엔이 11 엔, 12엔 됐다고 막 엄청 크게 뉴스가 보도가 되고 할 정도로, 아니면은 무슨 저기 뭐 소금 가격 30년 만에. 실제 일본 뉴스를 쭉 보면 최근 2-3년 사이에 물가가 좀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보면은 예를 들어 식탁 소금 100 엔에서 120 엔으로 28년 만에 가격 인상, 30년 만에 가격 인상, 40년 만에 가격 인상 굉장히 많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3년 동안 지금 물가가 안 올랐다는 거죠. 그보다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고요. 요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일본이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고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니까 소비를 계속 줄일 수밖에 없고,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기업이 다시 이익이 줄어드니까는 투자를 늘리지 못하니까 다시 급여가 정체되고 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경기 침체가 이렇게 길어진 건데요. 요게 기존의 이제 경제학 상식에서 일본이 이렇게 경기 침체가 길어진 이유였는데, 요게 최근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인구.
일본이 2015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로 이제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 인구가 감소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빨리 이제 진행이 된 나라였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따라잡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라고 하고 있는데 고령화가 원체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일본인이 지금 3명 중에 1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거든요. 3명 중에 1 명이 노인일 정도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작가님께서 만약에 이제 고령자, 노인이 되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난 내일 모레 죽을 거니까 다 쓰고 가." 뭐 이럴까요? 이게 요즘엔 그럴 수가 없는 게 수명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나 이러다 100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고령자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왕성하지 못한 세대예요. 근데 그 고령자의 비율이 일본이 3분의 1을 넘어가니까 소비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일본인이 가뜩이나 고령자가 많은데 그럼 젊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그래 상대적으로 많이 쓰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돈이 맞느냐? 그게 아니에요. 일본의 전체적인 일본의 가계금융 자산을 한 2,000조 엔, 우리 돈으로 2경 원 정도 되는데요. 60% 70% 정도를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돈 대부분은 다 노인들한테 가 있는데 노인들은 돈을 안 쓰고 돈을 좀 쓸 만한 젊은 층들한테는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소비가 점점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최근에 KDI 우리나라 국책연구원이죠.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그 분석을 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똑같이 고령자가 늘어나다 보니깐 최근에 우리도 지금 내수 시장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최근에 소비 쿠폰도 나라에서 일부러 몇 조 원씩 이제 예산을 들여서 소비 쿠폰을 이제 돈 쓰세요라고 소비 쿠폰을 할 정도로 지금 우리도 소비가 부진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인데 지금까지는 우리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경기가 부진해서.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서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KDI 분석 결과는 우리 지금 소비가 부진한 이유의 3분의 2 정도는 고령화 때문이더라. 그 외의 대부분은 고령자들한테 가 있는데 이 고령자들의 비중이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은 돈을 안 쓰니까 소비가 늘어나지 않더라라는 부분이 요즘에 더 가세를 하고 있는 거죠. 가뜩이나 장기 침체로 소비나 내수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거기에 또 인구 구조 변화라는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는 이게 더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근데 또 최근에 그동안 물가가 안 오를 때는요. 급여가 오르지 않아도 일본도 크게 고민할 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일본에서 5년 넘게 인제 살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분들이든 뭐 얘기를 해 보면은 "물가가 안 올라서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월급이 안 올라도 물가도 똑같으니까 오히려 예측 가능한 거죠. 그냥 살던 대로 쭉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 일본은 또 그런 이유로 인제 물가가 안 오르고 소비도 안 늘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일본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또 어떤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하면서 수입 물가가 엄청 올라 버린 거예요. 일본도 사실 식량이나 에너지와 식량의 90% 이상을 다 수입에 의존을 하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 가격들이 막 2배씩 올라 버리니까 물가가 갑자기 확 뛰어 버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최근에 뭐 올리브유 가격이 최근 2년 새 2배 아니면 뭐 편의점도 원래 굉장히 싼 제품들 많은데 요즘에는 100엔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근데 월급이 그대로였는데 물가가 되게 더 올라 버렸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더더욱이나 쓰던 거를 못 쓰게 되는 거죠. 외식 2번 할 거 1번 하게 되고 편의점에서 그래도 '아 뭐 출출할 때 뭐 컵라면 하나 하다가도 아 아껴야 돼, 아껴야 돼.' 하다 보니까 소비가 더 안 오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일본이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실수를 많이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풀어야 될 때 '아 이제 좀 경기가 살아난 것 같으니까 오히려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금리를 올려 버려.' 해 가지고 찬물을 끼얹어 버린다거나 정책적으로도 이제부터는 사실은 나라가 돈을 좀 풀어야 되는 시기인데 이랬다가 우리가 재정 그리고 국가 나라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인제 좀 "정부가 지출을 좀 줄이겠습니다."라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정책적인 미스까지 겹치면서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 장기 침체에다가 인구 구조 문제 그다음에 최근 외부로부터의 어떤 물가 상승 거기다가 정책적 판단 미스가 다 겹치면서 이 내수용 경기 침체가 '왜 이렇게 발생을 했을까요?' 라는 데 대한 답을 러프하게나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최근 극우 성향 정당이 의석을 늘렸는데 이런 변화와 경제 문제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7월 20 일이었죠. 참여는 인제 우리는 양원제가 아닙니다만 미국으로 치면 이제 상원 개념인데요. 상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그 여당인 자민당이 이제 그 역사적인 대패를 당하죠. 사실 원래는 과반수 정도는 챙겼어야 되는데 제 과반수를 달성을 못해서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라라는 퇴진 압력에 시달릴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자민당이 지금 참패를 한 것도 사실 뉴스지만 그 안에 더 크게 뉴스가 되는 게 참정당이라는 곳
기존에는 당이 의석수 하나밖에 없던 당이 13석, 13석으로 늘어나고요. 국민민주당도 이번에 굉장히 보수적인 당인데 그러니까 5석밖에 없다가 21석으로 늘어나면서 약진을 하게 됩니다. 이 정당들의 공통적인 특히나 참정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외국인 때문에 일본인들이 못 살겠으니까 외국인에 그동안 지원하던 거 다 줄이고 일본인에다가 하자라는 정책 공약을 내세운 당이 이렇게 약진을 하면서 야 일본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인제 그 배척 외국인을 배척한다거나 아니면 고립주의로 흐르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미국 우선주의처럼 막 이게 진짜 일본에서 어떤 국수주의가 막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라면은 저는 사실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맞죠. 게다가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 가족이 일본에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아니면 소비가 부진할 때마다 선거 때마다 아니면은 소비 쿠폰이라거나 현금 지급을 많이 합니다. 저희 1 인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저희는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도 다 지급을 해요. 주민등록이 일본에 돼 있는 외국인들한테도 전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일본에서 받은 지원금을 셌을 때 3,300만 원까지 330만 원, 3,300만 원까지 제가 세다가 뭐 지금도 계속 들어오니까는 그냥 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3,300만 원을 주고 있다 보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왜 외국인들한테까지 다 줘. 저거 3,300만 원 주고 우리한테 줘. 우리 일본 서민들한테 주면 우리가 그나마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잖아.' 이번에 우리는 소비 쿠폰 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 쿠폰을 외국인한테는 주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한테는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얼마 전에 캄보디아 여성이었던가요?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사실 한국 국적인 캄보디아 여성분이 SNS에다가 "아 땡큐 뭐 한국 정부 소비 쿠폰 줘서 고마워요라고 올렸는데 거기에 막 악플이 달린 적도 있잖아요. 사실 한국 분인데 "너 외국인인데 왜 외국인한테 소비 쿠폰을 주냐."면서 할 정도로 이런 분위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을 정도인데 일본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한테도 이걸 다 주고 있다 보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걸 왜 외국인들한테까지 다 줘.' 게다가 최근에 일본에서 또 약간 사이타마 현에서 그 중국인 운전자가 일본 초등학생들을 이제 막 그 치고 뺑소니를 해 가지고 되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근데 인제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게 저희가 왜 외국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그냥 제출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제가 시험을 칠 필요가 없고 그냥 제출하면 일본 면허증으로 바꿔 주거든요. 굉장히 일본 면허증을 취득하기 쉽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본이 이제 그동안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정책들이 악용이 되면서 이 일본인들의 여론을 더 악화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미국 우선주의랑은 조금 저는 볼 때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 우선주의는 요런 거잖아요. 미국 우선주의는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를 뺏겼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 미국을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하면서 우리 미국을 위대하게 라는 게 사실 딴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지금 조선소도 없고 제철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다시 제조업 기반을 만들어서 제조업 기반을 중국이나 이런 데 뺏기지 말고 일본에다가 도로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 미국인들을 고용하게 해서 우리 일자리를 되찾자.'라는 게 사실은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일본인의 최근에 이제 극우 정당이 이렇게 약진을 한 배경에는 왜 외국인에게 이런 특혜를 많이 주냐라는 거는 여기는 일자리의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먹사니즘의 개념이 더 가까운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나한테 줘야 그냥 우리한테 더 많이 주면 될 수당을 왜 외국인들한테까지 주는 바람에 우리한테 올 수당이 줄어들게 만들어. 일자리의 개념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갈 혜택 우리한테 좀 더 주세요.'라는 일종의 약간 생존 투쟁 비슷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러면 진짜 더 막 국수주의 아니면 고립주의로 흐를 거냐? 아니 근데 일본이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는 게요.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우선주의는 일자리 문제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일자리가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고통받는 미국인들 특히 중서부의 인제 그 저희 블루 칼라 백인 계층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층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거꾸로요. 일자리는 쪼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남아돕니다. 나중에 우리 사부에서도 이제 대학 입시에 목 안매는 이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남아도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인력이 지금 모자라서 고민인 나라입니다. 일본에 보면 2030년까지 일본에 한 380만 정도 인력이 모자랄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거꾸로 왜 내 일자리를 뺏어가 아니라 외국인들 제발 모셔와 가지고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기에도 지금 급급한 나라예요. 실제로 지금 이미 일본에 337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요게 한 20-30년 후에는 일본인 10명 중에 1 명은 외국인이 채우게 될 거다. 지금은 2% 정도밖에 안 된다. 10% 정도까지 인제 올라가도 그래도 일자리가 부족해서 외국인들을 더 모셔와야 될 거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일본의 현 상황이고, 실제로 그래서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 상대로 얼마 전에 니혼게이지 신문, 일본 최대 경제 신문이 이제 조사를 하는 거에도 보면은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젊고 소비 성향도 있는 사람들이고, 게다가 여기 일본에 정주를 하면, 일본에 거주를 하면은 세금을 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소비를 하는 게 오히려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67%가 넘어, 67% 거의 70% 가까이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5인 가족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의료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보장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기도 하고, 저희 말씀드린 대로 애들만 셋이다 보니까는 소비를 저희가 막 일본 평균인들보다 한 두세 배는 많이 할 테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처럼 "야 외국인 다 나가. 불법 이민자들 다 추방하고 막 이렇게 외국인들 들어오지 마." 이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서로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게 경제적으로까지 연결이 돼 가지고 진짜 일본 고립주의 아니면 뭐 일본인 우선주의 이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제가 보는 일본입니다.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의 인기는 어느 정도이며 이번 관세 협상이 얼마나 큰 타격을 주게 될까요? 일단 미국에서 일본 차의 존재감은 상당하죠. 왜냐면 가끔 저희 뉴스에도 나옵니다마는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가 이제 제너럴 모터스 GM이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화제가 됐던 게,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터줏대감인 GM이 판매량에서 토요타한테 밀렸다라는 기사가 가끔씩 나옵니다. 뭐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거의 토요타가, 일본 최대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가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터줏대감인 GM하고 소위 말해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존재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 미국의 신차 판매량의 한 45% 정도를 GM 그리고 토요타, 그런데 이제 2대 자동차 회사 포드가 이렇게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혼다나 닛산 같은 나머지 일본 자동차 회사들도 미국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이제 굉장히 크고, 실제로 이제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일본차 하면은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이죠. 굉장히 고장 잘 안 나고 오래 타도 문제 없는 차,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의 존재감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반대로 일본 시장에서 미국 차의 존재감은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됩니다. 아니 당장, 근데 그거는 멀리 굳이 이렇게 일본을 보실 필요도 없는 게, 당장 우리나라만 보셔도요. 제가 통상도 담당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한국도 일본에도 항상 공통적으로 압력을 넣는 게 우리나라 자동차 수입 많이 해 가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한미 통상협상, 미일 통상협상에서도 결국 미국이 관철시킨 게 뭐냐면, "야 니네 우리나라 차 많이 수입해 가. 근데 니네 보니까 환경 규제가 너무 엄한 것 같아. 우리나라 차에 대한 그런 규제 엄하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 차 많이 수입해 가." 했는데 한국이랑 일본이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유가 있는 게요. 당연히 작가님만 하더라도 저희 길을 가시다 보면은 미국 차 보실 일 있으세요? 최근에는 테슬라가 있어서 미국 차가 쪼끔 보이는데요. 사실은 테슬라 나오기 전에 우리 길에서 미국 차 볼 거면 아마 대형 SUV나 일부 스포츠카 같은 정도? 한 100대 가면 한 대 볼까 말까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일본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은 게, 일본은 왜냐면 자기네 자동차 브랜드만 지금 7 개가 있는데, 7개 브랜드가 자기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는 나라에서 현대자동차가 그래서 10년 동안 들어갔다가 결국은 거기서 정착을 못하고 이제 철수를 했을 정도, 우리나라 1 위가 그럴 정도고, 미국도 들어갔지만 테슬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점유율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존재감이 없었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하고 일본에다가 "우리 차 많이 사라."고 통상 협상을 가할 때마다 한국이랑 일본이 그걸 받아치는 전통적인 우리의 레토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협상단, 미국의 인제 그 통상 관료들을 데리고 딱 거리를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 봐봐. 우리나라 보면 독일 수입 차들은 되게 많지. 근데 미국 차들은 없어. 야 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미국 차 수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니네 차를 안 사는 거야." 왜요? 그거 보시면은 일단 미국 차 하면 이미지가 뭐 기름값 신경 안 쓰고 일단 큰 차잖아요. 근데 미국 일본 여행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보다 더한 게, 일본은 되게 길도 좁고, 특히나 막 도쿄 이러면 굉장히 그 메트로폴리탄 같은 도시도 있습니다마는, 그 도쿄조차도 한 블록만 뒤로 가면은 되게 뭐랄까요? 우리나라 70 년대 80 년대에 연상하게 하는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길도 꼬불꼬불하고 길도 좁고, 그래서 사실 일본이 보면 이제 경차의 왕국이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일본의 소비 성향, 소비를 아끼기 위한 차원도 있지만, 또 그 거리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면도 있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 같은 경우는 길 좁은데 거기 어떻게 미국 차를 몰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길이 안 맞고, 게다가 일본인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0년 동안 월급이 안 올라 가지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는 것도 되게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나라에서, 기름값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연비가 엉망진창인 미국 차, 크고 연비 엉망이고, 그렇다고 해서 막 독일 수입차, 독일 명차들처럼 미국 차 이러면
우와 하는 이렇게 막 프리미엄이 있는 차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일본 시장에서의 미국 차의 존재감이란 거는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해서 일본 차가 미국에 들어가려면 15%의 관세를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경제 효과가 이제 일본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본 이제 7대 자동차 메이커가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15% 이제 관세로 인해 가지고 올 한 해 동안만 2조 7천억 엔 약 27조 원 정도 이익이 줄게 됐더라. 라면서 인제 되게 크게 나온 거죠. 일본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미일 통상 협상에서 일본의 전략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 다른 거 다 얻어 터져도 상관없지만 딴 거 다 모르겠고 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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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근데 딱 하나 자동차만 깎아줘 였거든요. 자동차만 무조건 15% 깎아줘. 왜냐면 이 자동차가 일본 최대 산업이고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완제품 산업이고 그리고 인제 일본에서 500만 이상의 인제 고용을 창출하는 일본 최대 생산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가 흔들리면 거의 뭐 나라 경제가 인제 좀 망할 판이기 때문에 일본은 하여튼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딴 건 다 모르겠고 자동차는 무조건 깎아 줘라고 해서 관찰한 게 이 15% 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어쨌든 한 27조 원 정도 손해가 줄게 되었다라는 건데 이게 그렇다면은 과연 어느 정도 치명적인 거냐라고 봤을 때는요. 작은 액수는 아니죠. 근데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그동안 굉장히 잘하는 혼다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아까 좀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일본 차의 점유율은 상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15% 20% 뭐 30% 까지 그 추정치는 서로 조사 기관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20-30% 라고 봤을 때 이걸 전부 일본에서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혼다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60% 70% 이상 이 위 회사인 2-3위 회사인 혼다와 닛산 같은 경우는 이미 60-70%를 다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입품이 아닌 거거든요. 수입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안 물게 돼요. 토요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바위에 으깨져도 일본에서 300만 대, 토요타가 1년에 한 900만 대 정도 차량을 생산하는데 혼다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국내 시장이 원체 줄다 보니까는 국내 시장을 거의 다 이제 생산을 다 줄여버리고 미국이나 이제 해외에다가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판매하는 전략을 갖췄다면 토요타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일본 최대 기업으로서 일본 경제에서의 우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위에 으깨져도 한 900만 대 중에 300만 대는 무조건 일본에서 만들 거야. 라는 전략을 지금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판매하는 양이 꽤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관세 15%가 적지 않은 타격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것 때문에 우리 망했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거꾸로 인제 아까 그 우리가 "우리나라는 쌀과 소고기를 이제 개방하지 않았다."는 대신에 인제 "다른 부분을 혹시나 희생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일본도 우리도 다 상호 관세와 자동차에 붙는 품목 관세는 15%로 똑같거든요. 그러면 '아 우리랑 일본이랑 비겼구나.'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본은 미국하고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라서 기존에도 자동차의 관세가 2.5%가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미국에다가 우리 차를 수출할 때는 관세가 거의 빵이었어요. 그동안에 2.5대 빵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현대차가 토요타 차보다 가격 경쟁력이 2.5%더 있었던 거거든요. 즉 일본 차보다 2.5% 정도 더 깎아줘도 우리는 일본 차보다 손해가 아닌 싸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거를 무기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랑 경쟁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둘 다 15%가 됐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2.5였던 게 15%로 갔으니까 사실은 관세가 12.5%밖에 안 뛴 거고 우리는 빵에서 15가 됐기 때문에 15%가 사실은 뛴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러면 자동차 관세 경쟁에서는 비겼다라고 하긴 어려운 게 실제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겸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번에 미국과 이제 통상 협상을 최종 주관을 했는데 구윤철 부총리도 한국에 와서 이제 그 협상 결과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실 아예 자동차 관세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답을 한 게 이제 그런 이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일본 자동차 산업이 올해 27조 원 이득을 덜 보게 됐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혹은 괴멸적 우리가 흔히 뭐 하듯이 15% 관세 먹고 일본 차 망했어.
이럴 상황은 절대 아닌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일본 차 중에도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스바루나 마츠다라는 회사 같이 대부분 다 일본에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 이런 회사들은 실제로 타격이 크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방금 제가 이제 막 괴멸적인 타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가격이 15%더 붙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잘했냐 못했냐는 사실 근데 이제 미국 차 입장에서 보면 되죠. 예를 들어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회사들은 대부분 공장이 미국에 있었고 미국에 생산하니까는 사실 관세를 많이 때려주면 자기네들은 더 유리해지는 건데 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 낮추기를 합의를 했을 때 GM 같은 회사들은 거꾸로 미국 정부에다가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야 이게 뭐야. 25% 때려줘야지 우리가 일본 차랑 좀 붙어볼 수 있는데 15% 내려가면 애매하잖아."라고 인제 뭐 그런 식으로 한 걸 보면 또 한편에 일본이 협상을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15%라는 관세가 있다. 즉 앞으로 일본 차가 미국에다가 수출을 할 때는 가격이 15%더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비싸지는 만큼 덜 팔리게 되는 인제 그건 분명히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후에 지금 이제 토요타가 '그래? 그럼 우리 그동안은 국내 시장에 을 더 쥐어짤 생각 안 했는데 그럼 우리는 인제 국내 시장에서 더 판매를 많이 하겠어. 국내에서 생산도 늘려서 일본에서 판매를 많이 늘리겠어.'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6개 자동차 회사들 토요타가 제일 큰 회사인데 나머지 6개 회사들이 "1 등이 우리를 더 쪼겠다." 이러니까 인제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이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근데 현재 일본 산업 하면 소부장 말고는 사실 자동차거든요. 사실상 자동차가 일본의 제조업, 산업을 이제 대표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15% 이제 관세가 붙으면서 수출하는 물량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일본 정책투자은행이 이제 이번 달 4일 날 이제 조사를 했는데 올해 대기업들의 투자액을 조사를 했더니 설비 투자 증가율이 14%, 한 14% 늘긴 늡니다만 이게 줄어더 인제 둔화가 됐다라고 하는 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22% 늘리겠다. 내년에 투자 우리가 22% 늘리겠습니다 했다가 올해는 14% 늘리겠습니다. 늘긴 늘지만 어쨌든 이게 예전에 비해서 '아 이거 세상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투자를 쪼끔 줄여야겠는데.'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인제 7일 날 그래서 또 하나 또 의미 있게 발표를 한 게 뭐냐면 각 우리나라 정부, 일본 정부 모든 나라 정부가 그해 자기네 나라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하잖아요. 일본 내각부가 지난 7일 날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2% 1 우리 경제 1.2% 성장할 거예요라고 했다가 관세 협상 타결된 이거를 반영을 해 가지고 1.2 할 줄 알았는데요. 0.7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0.5% 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즉 어쨌든 이 관세 전쟁 15% 관세의 영향으로 일본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이 1.2%에서 0.7%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사실 이게 관세 전쟁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둔화되면서 우리도 원래는 올해 1.6%로 전망을 했다가 0.8%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자동차 쪽에서 그렇게 타격을 받으면서 아니면 다른 수출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그 경제 성장률까지 1.2에서 0.7로 떨어지는 등 타격을 받고 있는 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일본의 쿨재팬 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인가요? 그 쿨재팬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가 보면은 의외로 유럽이나 요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유학을 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본의 유학을 생각을 했어?"라고 하면 열이면 열 일본 애니메이션 때문에, 일본 뭐 만화 때문에 그래서 일본 문화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 나라 어떤지 배워보려고 인제 일본에 오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게다가 보면 약간 초밥이라든지 뭐 아니면 약간 특히나 식문화, 식도락 같은 문화 같은 게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인제 약간 서구에서 약간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 왜 뭐 이 미국에서도 상류층은 젓가락질 할 수 있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일본 문화가 고급스럽고 쿨하다. 중장년층들한테는 고급스럽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쿨하다라는 이제 이미지가 생겨났는데 그걸 보면서 정부가 '그래? 원래 일본은 사실 관광, 문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제 그걸 보고 '그래? 그럼 우리가 정부가 주도해 가지고 일본 문화나 아니면 뭐 식품 뭐 애니메이션 뭐 콘텐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일본 문화를 전 세계에 인제 수출하고 아니면은 뭐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이걸 정부 주도로 한번 해 볼까?'라고 하면서 내건 게 이름이 쿨 재팬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항상 이제 예상하실 수 있으시겠죠. 정부가 주도하니까 "자 수출 판로를 열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각종 뭐 이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로벌화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면서 야심차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정부가 주도했다라는 데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이런 거 이 문화를 정부가 주도해 가지고 되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도 막상 국가 주도로 문화 산업의 진흥 그리고 국가 브랜드 전략을 세운다라고 했지만 예산을 그냥 여기저기 나눠 먹기 식으로 뿌리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거는 잘 없고 쿨 재팬 펀드라는 거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펀드의 누적 손실이 한 3천억 원 넘어가고 이러면서 "야 그냥 하지 말고 저기 폐지해."라고 지금 이제 일본 내부 감사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올 정도로 "성공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닥 성공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일 재밌는 건 사실 쿨 재팬이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쿨 코리아 한국에서 온 겁니다. 사실 우리는 정작 쿨 코리아란 말을 공식적으로 쓴 적은 없거든요. 일본 정부는 쿨 재팬이라고 썼지만 우리는 쿨 코리아란 말을 쓴 적은 없고 그냥 저희 2000년대 전후로 김대중 대통령 정권 시절에 "앞으로는 문화가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문화 산업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게 인제 콘텐츠진흥원이라고 인제 한국콘진원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정부 인제 산하 조직을 설립하면서 쪼끔 더 이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고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한 게 학계에서나 아니면 이제 외부 문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게 인제 "쿨 코리아 전략이다."라고 한 거지 쿨 코리아를 우리가 내세운 적은 없는데 그걸 보더니 인제 일본에서 근데 언제 처음에 이게 일본인들이 그걸 하냐면 한류가 인제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 한류가 부르기 시작하고 한류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래 뭐 되게 이색적인 아니면 아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없던 아니면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이런 문화 신선하네.'라면서 이제 들어오면서 '재밌네. 신선하네.' 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그 웹툰 있잖아요. 일본이 사실 애니메이션 만화의 나라인데 이 웹툰 시장 일본에서 웹툰 시장 1-2 등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저기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의 라인 만가, 라인 만화라는 데랑 카카오의 이제 자회사죠. 일본 자회사인 피코마가 1-2 등을 지금 엎치락뒤치락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만화 애니메이션의 왕국인데 웹툰 시장을 일본에 안방에서 한국에다가 내줘?'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 근데 배경을 쭉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쿨 코리아 전략이 있네.'라고 하면서 일본이 '아 그래 그럼 우리도 저걸 따라서 한번 해 보자. 나라가 나서서 좀 해 보니까 저게 되나 보다.' 해서 만든 게 쿨 재팬입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일본 문화 산업에 참여한 이유와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대기업이 이제 올라탄 거는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런 표현이 저도 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한류의 대기업에 올라탔다. 근데 이제 쿨 재팬 전략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이 문화 수출을 좀 이끌어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인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자기네 모빌리티 개념을 쿨 재팬하고 이제 접목을 시켰던 거고 시쉐이도 같은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일본적인 미 화장품 이제 우리 지금 이제 K뷰티가 막 세계에 굉장히 합니다만 여기는 이제 J뷰티를 한번 꿈꿔봤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기업이 인제 나서서 그 이미지를 인제 강화하고 뭐 수출 판로를 만들고 하는데 인제 그걸 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근데 문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이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문화라는 건 정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고 그 문화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게 사실 예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아니면 이게 방향을 딱 정하는 순간 그게 뭐랄까 굳어버린다 그러나?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물론 이제 뭐 토요타 뭐 시쉐이도 그 세계적인 일본 기업이 하다 보니까 '아 일본 문화 역시 고급스럽네.' 뭐 아니면 '쿨하네.'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게 성과를 냈냐라고 했을 때는 막상 그런 아까 그 쿨즈팬 펀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여기저기 투자는 막 하고 지원은 했지만 그만큼의 성과 뭐 이미지도 어쨌든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점에서는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냈냐라고 했을 때는 저도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이라든지 CJ 특히나 CJ 같은 경우가 인제 그 케이팝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저기 K푸드라고 하는 게 K컬처를 세계에 이제 퍼뜨리는 근데 과연 이게 퍼뜨렸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류의 CJ가 올라탔다라고 되면 서로 어찌 보면 굉장히 저는 시너지를 잘 낸 케이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쪽 같이 그러니까 서로 협업하거나 시너지를 내는 효과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인제 한국에 와서 실제로 진짜 한국인이 먹는 그러니까 관광객들 가는 데가 아니라 인제 한국인이 먹는 인제 실제 그런 '로컬 푸드 체험을 해 보고 싶어.'라고 하면 고런 게 인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케이팝 등 한국 산업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저도 인제 일본의 그 황신혜 교수님이라고 인제 이 한일 문화 전문을 굉장히 한일 문화 비교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께 여쭤봐도 그렇고요. 제가 일본 그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여쭤봐도 그렇고 딱 얼마다라는 통계가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뭐 그런 도대체 문화
아니면 케이팝 뭐 했을 때 문화 시장이라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정의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대략 아무튼 저희 맨날 통계를 쭉 뽑아 오고, 그리고 최근에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2024 년에 안 그래도 이 일본에서 한국 문화가 먹혔던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한 기사가 있습니다. 고런 걸 제가 그냥 쭉 토대로 한번 뽑아 봤는데요. 일본은 어쨌든 그 세계 최대 음악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뭐 미국 다음에 일본이라고 이제 흔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로 나가려면 반드시 일본 시장을 거치지 않고는 글로벌하게 나갈 수 없다라는 건 뭐 여러 뭐 지난 10 년, 20년 동안 계속 해왔던 얘기고요. 그럼 그 일본 시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봤을 때 대략 2023년 기준으로 일본 음악 시장은 한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조 원 정도 규모의 시장이라고 해요. 이 7조 원 정도 규모의 시장인데 일본은 아직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한 80-90%가 여전히 이제 일본 음악가 중심의, 나머지 그 외국인 음악가들의 외국인 아티스트의 비중은 한 20-3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중에서 그 외국인 목 20-30% 중에 한 한국의 이제 케이팝이 차지하는 게 한 7%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드만삭스는 이 비중이 한 2026 년까지는 2배, 그러니까 일본 시장, 일본 전체 음악 시장의 한 14% 까지는 케이팝이 인제 차지하지 않을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2023년 그 일본에서 그 미국의 빌보드 차트가 있다면 일본은 오리콘 차트가 있잖아요. 이 오리콘 차트 상위 100개 앨범 중에 41 개가 케이팝 앨범이라고 인제 할 정도로 모두가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한국 문화가 굉장히 뜨고 있는 거는 너무 이제 당연한데, 이걸 통계로 딱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일본인 음악가 중심인 일본 음악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케이팝의 한 7% 정도, 게다가 뭐 조만간 한 14%, 2배 정도 성장할 거라는 부분, 일본은 이제 오리콘 차트, 일본의 대표 음악 차트에서도 거의 한 100대 중에 41 개가 케이팝이라는 부분, 요런 부분을 이제 통계를 좀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일본에서 공연으로 최고봉에 오르는 게 뭐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뭐 오페라라면은 이탈리아의 뭐 라스칼라 무대에서 보던 이런 게 있다면, 일본에서는 그 돔 투어 그랜드 슬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보통 야구장인데요. 일본에도 동구장들이 많잖아요. 도쿄에는 이제 도쿄돔이 있고요. 저 오사카에는 교세라 돔이 있고, 나고야 돔도 있고, 후쿠오카 돔도 있고, 삿포로에도 있고, 일본 전역에 약 이게 5개 큰 이제 동구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 다 공연을 하는 거를 돔 투어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데,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진짜 최고 중에 최고만이 이거를 인제 할 수 있는 돔 투어 그랜드 슬램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그룹들이 여기서 돔 투어 그랜드 슬램을 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동방신기, 빅뱅, BTS 등등등. 이게 예전 같으면 일본에서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던 돔 투어 그랜드 슬램을 우리나라 음악 그 아이돌이나 인제 음악가들이 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일본에서 인제 케이팝 아니면 이제 한류의 어떤 그런 위상 같은 거를 체감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 문화의 확산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일본에서도 근데 요즘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인제 그 일본과 한국 드라마 작가 감독이 같이 모여 가지고 하는 이제 컨퍼런스에 이제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그때도 인제 일본 작가님들이나 인제 그 무대는 기본적으로 이거였어요. 이제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일본 드라마가 원래는 참 일본 드라마 굉장히 우수하고 일본 영화 굉장히 우수했었는데, 요새는 완전 굉장히 분위기가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인제 '왜 원인이 이렇게 됐나? 그럼 일본 드라마가 다시 부흥하려면 한국에서 어떤 걸 배워야 되나?'라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유명한 작가님들,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일본에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니게 하지."라고 하는데요. 그 드라마 작가님이나 아니면 저희 도쿄타워라는 영화 감독님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께서 "아 일본 한국 정말 잘한다." 근데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게, 근데 요새 너무 이제 똑같은 비슷비슷한, 사실 우리한테는 이미 뭐 10년 된 얘기잖아요. 이미 계속 비슷비슷한 소재, 계속 똑같은 거를 이제 재탕 삼탕 하다 보니까 좀 식상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서 한국도 요걸 다시 좀 더 개발하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홍콩 영화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는 한국 분들도 다 그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진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드라마, 거기서 거기인 아이돌이 사실 많은 거는 굉장히 사실이잖아요. 한 번 더 진짜 퀀텀 점프 아니면 진짜 새로운 걸 하지 않으면,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그 외화의 전부는 그냥 홍콩 영화였던 시절이 있는데, 그 홍콩 영화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한 번 가버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기 쉽다라는 점은 그건 분명하고요. 근데 반대로 "일본의 우리 문화가 얼마나 확산될 거냐?"라고 인제 질문을 하셨는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이 보면은 한류 부임 뭐 1 차 붐, 2 차 붐, 3차 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지금 또 최근에 확 불타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가 그 겨울 연가 인제 요런 게 처음에 불면서 일본의 그 중장년층 아주머니들이 한국 문화에 굉장히 열렬히 빠져들면서 인제 한류 붐이 처음 인제 불타올랐잖아요. 그때 막 일본 정치인 남성 정치인들 이런 분들 보면 "요즘에 내 와이프를 뭐 하 한국 드라마에 빼앗겼습니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랬는데 최근에 근데 제가 이게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 유학생들 가르치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 여쭤보면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특히나 한류에 빠져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일본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근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때 겨울 연가에 흠뻑 빠져들었던 한류 팬을 엄마로 둔 자식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즉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 하여튼 엄마가 뭘 막 보길래 봤더니 생판 처음 보는 한국 드라마인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 한국 문화라는 게 의외로 괜찮네. 우리 엄마가 좋아할 정도로 되게 하는 거네.'라고 하다가 갑자기 자기 세대에 들어서는 뭐 동방신기, 빅뱅, BTS부터 아니면 뭐 요리 등등등 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를 한 세대가 지금의 이 세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한 명의 벼락 스타가 갑자기 "와 저 사람 좋아요."라고 해서 생긴 한류가 아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자생한 그러니까 일본에서 벌써 세대를 건너 가지고 이렇게 자생을 한 한류 세대 그래서 어려서부터 한국 문화가 예전 같으면 왜 지금 중장년층의 일본 세대라면 한국이라면 아직은 우리보다 한 수 아래인 나라? 약간 요런 이미지가 있다면 지금 현재의 한류 팬들은 고런 개념이 전혀 없는 그냥 되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빠져든 사람이고 이 친구들은 게다가 한국 문화를 어떻게 여기냐면 오히려 일본보다 더 상위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저한테도 그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고 어찌 보면 '와 살다 살다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현상인데요. 제가 일본에서 제일 황당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인제 그 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는데 젊은 여성이 이제 머리를 잘라 주면서 보통 말을 막 붙이잖아요. 제가 한국인인 걸 알고는 제가 일본 드라마를 막 제가 요즘 한국 드라마에 너무 좋아 가지고 빠져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한국말하고 일본말하고 똑같은 단어가 너무 많아요. 무리 막 이런 단어들 뭐 아니면 분류, 구분 다 발음이 거의 다 같거든요. 그거 되게 신기했습니다 하길래 이제 저는 국문과를 나왔으니까 "그게 저기 식민지 경험 때문에 그런 건데요."라고 했더니 이 이제 젊은 여자 미용사 그 헤어 디자이너가 쪼끔 고민을 하다가 "근데 누가 누구의 식민지였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원래 역사에 무지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오히려 위인 나라라 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다라는 게 '엥?' 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그게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또 처음 일본에 갔을 때는 지금 느끼는 게 거리에서 한국말을 썼을 때 약간 그 주변의 반응이 뭐랄까 이제 한국말을 쓰는 게 약간 왜 옛날 영국 귀족 사회에서 불어 쓰면은 오히려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런 느낌처럼 한국말을 쓰면은 되게 이렇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아니면 저희 애들이 가끔 이제 방학 때 한국에 와서 머리를 자르고 가면 저희 아이들 어린이집에 인제 그 일본 어머니들이 "아 역시 한국의 헤어스타일 한국에서 역시 하니까 다르네요."라고 한다라거나 아니면 저희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아오모리 굉장히 시골인데요. 1 시간 정도 인제 거기 시골 기차를 저희 가족이 타고 가는데 마침 그 학교 마칠 시간이라서 한 칸짜리 기차 있잖아요. 일본의 한 칸짜리 기차 안에 일본의 인제 여고생들이 꽤 많이 탔었어요. 근데 저희 애들이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는 시선. 여학생 한 명이 계속 저희를 보고 있는데 이게 적대적인 시선이 아니라 말을 걸고 싶어서 너무 인제 그 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도 인제 한류 팬인데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처음 본 거죠. 내가 한국 사람한테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일본인 특유의 이제 조심성 때문에 막 주저주저 하다가 역에 내리기 직전에 저희 애들한테 "니네 한국에서 왔니?" 뭐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먹을 거 주고 가고 막 인제 이런 식으로 위상 자체가 굉장히 달라져 있고 굉장히 뿌리를 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쪼금만 진짜 관리를 잘 해 주면은 다시 이 세대들의 다음 세대까지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 문화가 굉장히 우수하다. 아니면 고급스럽다. 쿨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가는 건 진짜 우리의 진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왜 한국에 비해 대학 진학률과 입시 열기가 낮을까요? 근데 일본 지금 현재 진학률이 한 56%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나마 많이 올라간 겁니다. 2001 년에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됐던 게 인제 대학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꽤 늘어난 거지만 대략 봤을 때 절반 쪼끔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요즘에 이제 사 오히려 정원을 이제 미달할 정도로 모두가 다 이제 대학을 가는 시대인데 일본은 여전히 한 절반?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뭐 이게 근데 또 보면 이제 절반이 입시를 하다가 떨어져서 못 간 게 아니라 애시당초 시작부터 입시를 안 하는 비율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가 입시를 준비를 했다가 60%만 50% 60%만 간다 이러면 어쨌든 입시 열기가 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애시당초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부터 애시 한 절반 정도는 나는 대학 갈 생각 없어."라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입시 열기가 셀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이 이렇게 대학에 대한 진학률, 입시에 목을 매지 않는 이유 뭐 굉장히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그냥 가업을 잇는 문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일본에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기업도 지금 일본에 있고요. 지금 700몇 년에 이제 설립한 거의 한 1,300년 넘은 기업이죠. 뭐 어디 세계에서 100년 넘은 기업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 그 비결은 계속 몇 대손 몇 대, 몇 대, 몇 대 이렇게 이어받는 건데 그 가업을 물려받다 보니까는 여기서 "너 뭐 어차피 우리 아버지 쌀집, 우리 아버지 생선가게 물려받을 건데 뭐하러 굳이 대학을 가?" 이제 이런 게 있고. 근데 요즘에는 좀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오히려 부모 세대가 "그래 네가 우리 집 생선가게 물려받더라도 대학까지는 그래도 다 교육도 받고 해외도 한번 나가 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 쭉 보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 이제 물려받아라." 근데 또 이 희한한 게 또 일본 그 젊은이들도 그렇게 일본에서 이제 화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명문 대학을 나오고 심지어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고향의 생선 가게를 물려받아서 생선 손질을 하는 뭐 이런 흔하게 나오는 사례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 가업을 물려받는 비율이 이제 높다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입시 경쟁 구도가 쪼끔 다른 게 우리나라는 그냥 오직 서울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서울대 아니면 연고대 저 이렇게 상위 몇 개 대학을 인제 놓고 모든 학생들이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학생들이 그 몇 개 안 되는 이제 상위권 대학을 놓고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일본은 근데 쪼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 절반 정도는 '나는 대학 안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왜 부활동, 야구부, 뭐 농구부, 궁도부 요런 거에 내 청춘을 불사르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는 생업전선에 뛰어들래.'라는 애시당초 절반 정도가 인제 이미 빠져나가 있는 데다가 이 나머지 절반도 모두가 같은 학교를 향해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보면 재밌는 게 인제 미국 아이비리그도 그렇습니다만 일본이 기본적으로 "일본 최고 명문 대학 하면 어딜까요?" 하면은 우리는 그냥 뭐 고민할 거 없이 서울대지만 일본은 도쿄대와 교토대가 양대 산맥을 이루잖아요. 게다가 또 각 지역의 국립대들이 굉장히 세서 그분들은 또 거기가 자기가 다 최고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과 쪽에 의대가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각 지방 국립대들도 가장 좋은 학교들 그래서 국립대들이 일단 가장 높은 학교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세다들, 개요대 소위 말하는 상명문 학교들은 또 다른 리그 그러니까 리그가 아예 전혀 다른 거죠. 국립대학들은 우리로 치면 아예 시험 과목도 다릅니다. 국립대학들은 우리로 치면 이제 학력 테스트라고 우리로 치면 수능을 봐 가지고 시험을 이제 그 성적이 좋은 순으로 가는 거라면은 사립대들은 수능 안 보고도 갈 수 있어요. 사립대 각각의 '우리 학교 학풍에 맞는 학생을 뽑는다.'라는 목적 하에 그 학교 본고사만 쳐도 가기 때문에 입시 시스템 자체가 전혀 달라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꼭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자기 지역에 대한 학교를 또 가려는 수요가 존재합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정책적으로 인제 굉장히 권장을 하는 건데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도 수도권 집중도가 너무 심하잖아요. 다들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오고 서울로 취업을 하려다 보니까는 이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제 저기 지역 진학률이라고 해 가지고 이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 그 지역 대학을 가는 비율을 이제 이렇게 각 도도 부현 일본 광역자치단체별로 경쟁을 시켜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아이치현이라고 나고야시가 있는 아이치현이 이제 도요타 자동차 그룹의 이제 본사가 있는 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치현 학생들은 공부 잘해도 도쿄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70%는 다 아이치현에 있는 대학을 가고 아니 홋카이도 같은 경우도 한 65% 정도는 다 홋카이도에 있는 대학을 가고 하는 식으로 지역 진학률이 인제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모두가 저 한 곳을 향해서 가다 보면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아니라 한 절반 정도만이 대학을 진학을 목표로 하는데 그 목표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깐 당연히 우리보다 입시에 덜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립대학 같은 경우도요. 또 이게 우리처럼 오직 학원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제도라고 해 가지고 저는 이제 개요대학에서 연수를 했습니다마는 개요대학에 유치원에 입학하면 자동으로 개요 초등학교, 개요 중학교, 개요 고등학교
그리고 시험 따로 안 보고 개요 대학까지 자동으로 올라가는 제도가 있어요. 요게 각 정원의 한 10%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평등 막 이런 것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할 텐데 일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초등학교부터 아니면 유치원부터 그 대학의 계열의 학교에 진학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또 요런 부분도 어쨌든 정원의 10% 정도긴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한 곳을 향해 하는 게 아니라 또 일부 또 그 사이사이 또 걸러지는 거죠. 그렇게 대입 경쟁에 안 나서는 학생들이 있는 부분. 그런 게 그 일본의 이제 대학 진학률도 기본적으로 낮고 그렇게 경쟁이 이제 치열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이유인데요. 그리고 이제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그러면 이제 일본인들은 왜 대입에 목을 안 맬까요?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왜 대입에 이렇게 목을 맬까요? 왜 이렇게 다들 의대 가장 우수한 학생 의대에 보내려고 할까요? 그게 너무 뻔하잖아요. 가성비가 좋아서. 즉 돈 잘 버니까.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소를 들어가도 박사를 따고 반도체 연구소를 들어가도 연봉이 몇 천만 원 수준이라면 근데 의대를 나오면 뭐 연봉이 한 2-3억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나오니깐 어려서부터 사교육을 하고 대학에 그렇게 목을 매서 가면 그만큼 소위 말하는 뽕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는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일본이 반대로 우리처럼 이 대학에 대입에 목을 안 매는 이유는 가성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더 벌어 봐야 그렇게까지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입에 목을 매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적으로 이제 그 가성비를 이제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전에 이제 의대 나왔을 때 연봉이 제일 세니까 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인제 그 문부과학성 우리로 치면은 교육부인 거죠. 우리나라 교육부 같은 데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가 들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부 국공립으로 보내면 한 1,078만 엔.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들더랍니다.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시키는 데까지. 이건 국공립일 때 얘기고요. 반대로 이제 사립학교들이 이제 일본은 많으니까 사립학교는 훨씬 비싸겠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사립학교로 보내면 2,533만 엔,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국공립보다는 2.5배 비싼 거죠. 어쨌든 일본에서 애를 물론 학원비를 다 뺀 거죠. 어쨌든 그 이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는데 1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가 들더라.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 가지고 진짜 대학을 인제 보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가성비가 좋냐? 그거는 그렇지가 않은 게요. 제가 일본 또 인제 정부기관에서 정부 인제 연구소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풀타임 정규직 풀타임 직원을 해서 정년인 60 살까지 벌어들이는 수입을 조사를 했더니 2억 7천만 원 정도 즉 한 27억 원 정도를 벌더랍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요. 그럼 고졸은 얼마를 벌까? 한 2억 1천만 원? 21억 원 정도를 벌고요. 그리고 중졸은 1억 9,930만 원, 20억 정도를 번다는 거죠. 즉 그렇게까지 해서 약간 1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더 들여 가지고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했으면 더 돈이 많이 들었겠죠. 아무튼 해서 대학까지 졸업을 시켜서 하면 27억 원 정도를 벌고 근데 그거 못해도 21억, 22억 정도 벌면 그럼 5억이랑 5억, 6억의 차이가 작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대학 입시에 목을 매 가면서 해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할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은 대학을 졸업하는 가성비가 아까 의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자 고졸자 임금을 이제 100 으로 봤을 때요. 대졸자는 한 140, 대학원까지 졸업하면 180 거의 2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인제 보면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임금 차가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제 근데 고등학교만 졸업한 이제 분들이 과연 그럼 대기업에 갈 가능성이 높으냐 중소기업에 갈 가능성이 높으냐. 반대로 대학원까지 졸업한 경우에 대기업에 갈 확률이 높으냐 중소기업에 갈 확률이 높으냐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실제로 인제 대학원 졸업자가 고졸자보다 거의 이제 급여가 2배 이상 수입이 2배 이상 좋다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벌써 인제 그 가성비가 인제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그러면 거기 중에서 또 그리고 또 대학까지 가는 데는 사교육비가 또 엄청나게 들잖아요. 우리나라 매년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사교육비 조사를 하는데 일단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23조 26조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은 아이슬란드 유럽의 아이슬란드 나라의 GDP와 맞먹는 돈을 우리는 사교육비로 때려 넣어서 모든 학생들을 의대든 아니면 스카이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성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또 우리나라 조사에서요. 한국 노동 패널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서울대 등
16개 상위권 대학 졸업자가 이하 하위권 대학 졸업자보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를 조사를 했는데 일단 25 에 29 살까지 초년병 시절부터 이미 25% 격차가 나고요. 이게 점점점점 이제 나이가 올라갈수록 그냥 벌어지는 게 40살 넘어가니까 격차가 한 50%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상위 16개 대학 나온 학생이 하위권 대학 나온 학생보다 40 살쯤 되면은 이제 급여가 벌써 50%까지 벌어지니까 우리는 입시에 목을 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들 "미쳤다, 미쳤다." 하지만은 이렇게 미쳐 가지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가성비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일본은 우리 기준에서는 '아니 어떻게 자식 새끼를 교육을 안 시키고 대학 안 보내려고 그래? 왜 물려받게 하려고 해?'라고 하지만 거기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가성비가 안 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명문대 진학률이 낮다면 명문대는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인이 대입에 목을 안 맨다는 거지 일본의 입시 경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당연히 일본 최고 명문대인 도쿄대, 교토대는 여기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요. 그래서 일본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나라처럼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초등학교 1 학년생 전부가 다 서울대를 또는 의대를 목표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일본은 미리 절반은 걸러지고 그 안에서도 또 '아니 나는 뭐 도쿄대까지 안 가고 나 우리 동네 명문대 갈래.' 라는 학생이 또 갈라지고 하면서 그 사이에서 인제 도쿄대를 가는 학생도 있고 교토대를 가는 학생도 있고 그들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겠죠.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학생이 목표 하나를 놓고 경쟁하는 사회랑 이미 애시당초 절반이 걸러진 상태에서 여러 개의 목표를 놓고 나머지 절반이 경쟁하는 사회는 그 경쟁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입니다. 일본의 저출산과 대학 진학률은 관련이 없나요? 한국은 앞으로 일본과 같아질까요? 제가 그 우리나라의 또 인제 그 저출생 대책을 담당하는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도 제가 담당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사실은 일본도 한국도 둘 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경쟁 강도가 너무 세서입니다. 경쟁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결혼을 하고 거기다 애를 낳아? 게다가 그 애한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경쟁의 스트레스를 물려줘?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는 다 똑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어떤 게 요인이냐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교육열 때문에 대입에 목을 매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지금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서울에 집 사기를 사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집값이 너무 뛰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집값이 높은 곳 뭐 소위 말해 강남 상구를 보시면요. 강남 상구는 왜 집값이 높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근데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거 중에 하나로 학군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파락군 붐이 불면서 다들 강남으로 몰려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집값이 점점 세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다 갖춰지고 인프라가 좋아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똘똘한 한 채 이러면서 강남에 집을 사게 되고 그러면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집값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애시당초 시작이 방금 교육이었지 않습니까? 이 교육열. 그리고 지금도 강남에서는 강남하면 대표적인 게 사교육. 하면서 이 결국에 교육, 교육, 교육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유 나는 그거 하는 게 애 안 낳고' 근데 우리나라는 애를 낳는 순간 그 교육의 레이스에 그 비싼 집값의 레이스에 올라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사실상 없게 돼 버리다 보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대입에 목을 매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본은 저도 5년 동안 일본에서 저출산의 원인 등등을 연구를 하고 이번에 대책들도 쭉 보고 하면은 음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게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은 거꾸로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게 우리처럼 교육이 결국은 집값도 올리고 경쟁을 너무 치열하게 만든 거라고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한 30년 동안 인제 경제가 정체가 돼 있다 보니까 급여가 오르지 않다 보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없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아직도 우리나라 한국인들이라면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좋은 세상에 살 거야. 더 잘 살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깐 사교육에다가 돈을 투입하고 '그래 너는 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라. 나보다 돈을 더 잘 벌어라.' 그 전제는
우리 사회가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야. 이게 뭐 질적으로 나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일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벌 거야.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하는 건데 일본은 30년 동안 똑같다 보니까 '내일이 오늘보다 낫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요. 이게 일본에서 잃어버린 30 년을 겪으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후유증이라고 지적을 하는 일본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왜냐면 일본인들이 그 상승 욕구라는 게 없는 거예요. 뭐 굳이 어차피 내일도 모레도 그다음 날도 오늘 어제 그제랑 똑같을 건데 뭐하러 내가 굳이 교육에 자식 교육에 돈을 들여서 얘를 더 좋은 대학에 보내. 그래 봐야 똑같을 건데. 라고 하다 보니깐 교육열은 없는 건데 대신에 그렇게 급여가 30년 동안 똑같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더 풍족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풍족해지지가 않다 보니까 '난 내 미래를 위해서 배우자를 맞이하고 내 자식을 낳아서 그에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개념이 없어져서 결국은 이게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출산율이 이제 떨어지는 거지 우리처럼 그 교육의 경쟁 강도, 어떤 집값 문제 이런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로 대입에 목을 매는 환경 때문에 저출산이 가속화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면 일본은 출산율이 낮은 게 이 교육열, 대입에 대한 어떤 치열한 경쟁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지금까지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 경제 상황 아니면 이제 일본의 이런 경제가 일본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들의 생활 양태에서부터 그들이 미래를 보는 관점 이런 게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그냥 좀 약간 제가 일본에서 지난 5년 동안 6년 동안 보아왔던 이제 뷰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짚어 드렸는데요. 좀 일본이라는 나라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됐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